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2024년에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호전적이고 도발적이며 군사력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일본, 미국을 크게 우려하게 만드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국방비를 늘리는 등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새해를 맞아 전 세계에 전한 메시지로 일부 연구자들은 그가 국가를 전쟁으로 이끌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파체코 파르도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크렘린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졌으며 김정은은 변화된 러시아와의 관계와 중국으로부터 받는 보호의 대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문디 투자연구소의 지정학 책임자인 안나 로젠버그도 이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올해는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소음이 있을 것이며 지정학적 맥락에서 볼 때 올해는 이를 위한 완벽한 해이다. 그녀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의 폭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등 다른 곳에 생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은둔의 왕국이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파체코 파르도는 김정은의 독재자 전술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금껏 쌓아온 강력한 궤도를 뒤흔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로 향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큰 미지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북한 붕괴가 어떤 모습일지는 명확하지 않다. 남쪽 이웃 국가와의 통일이 될 수도 있고 1948년 이후 유지되어 온 김씨 일가 정권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북한 보안기관의 지원을 받는 민중 봉기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권력 고위층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김정은 일가의 중국 내 사업 인맥이 정권과 경제에 도전할 수도 있다. 파체코 파르도는 베이징과 모스크바 모두 언제든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보호막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회의적이다. 북한은 또한 북한이 처음으로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위성을 발사한 후 국경 긴장 고조를 막으려던 한국과의 합의를 파기했다. 북한은 연초에 남한 섬 근처에서 포탄을 발사하고 무기 비축을 위한 전달 시스템에 투자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통일 목표를 포기했다고 선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기념비를 철거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과 함께 사이버 역량을 키우는데도 자원을 투입해 북한을 이 지역에서 더욱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 정책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자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가톨릭 대학교의 앤드류 여교수는 긴장이 고조되면 도발과 확전, 따라서 변화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동이 아닌 말이 우선이다. 여 교수는 북한의 군대는 그 규모에 비해 미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군사 훈련을 통해 얻은 폭넓은 훈련 경험이 부족하다고 했다. 지난달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합동 훈련을 마쳤으며 이는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한국은 또한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 군사비 지출을 늘렸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핵무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적국의 핵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중 핵무기 시스템 실험을 실시했다. 9월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는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서방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잠수함의 실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북한은 올해 첩보 위성을 발사하고 더 많은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핵무기의 힘은 핵무기 사용이 아니라 핵무기의 존재에 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말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핵무기 사용을 시도한다면 획기적으로 강화된 한미동맹과 삼축 체계의 확장 억제력을 활용해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40세로 추정되는 김정은의 사망은 북한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 통풍과 당뇨병부터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건강 문제에 시달려온 것으로 추정되며 관영 매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기간과 급격한 체중 변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인터뷰에서 2014년 중반부터 2016년 초까지 북한판 12.6을 계획하는 소위 혁명조직의 일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데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이 부담되는 만큼 익명을 요구했다. 다만 익명으로라도 이런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북한 내부 자유민주주의 세력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적절한 시기에 자신과 혁명조직 일원이 주고받은 메신저, 편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이 혁명조직원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혁명조직원이 먼저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이 조직원과 2년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다. 그는 혁명조직원의 이야기를 믿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나도 북한 사람을 많이 만났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나름의 검증을 통해 혁명조직원이 북한 엘리트 중 한 명이라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자기가 키가 조금만 더 컸어도 호위사령부에 차출됐을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북한 호위사령부는 집안 배경 등 신분이 철저히 검증된 사람만 뽑는다. 호위사령부에 선발되는 인력들 대부분 북한에서 최고의 신체 능력과 호신술, 사격술, 충성심 등으로 엄선된 자들이다. 선발 과정은 충성심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위사령부 출신 자녀만 다니는 평양 미산 고등중학교 졸업생 위주로 뽑는다. 또한 각지에서 신체 능력과 집안 배경 등 신분이 철저히 검증된 청소년들에 한해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특별 관리를 하는 등 그 선발 과정이 매우 정밀하다. 혁명조직의 장은 김정일의 최측근. 이 소식통이 말한 바로는 이 혁명조직의 장은 김정일에게 150평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받을 정도의 핵심 인물이다. 또 혁명조직 요원들은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 포진돼 있었다. 소식통은 나와 연락을 취한 혁명조직은 최고 엘리트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만만한 조직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다며 김일성 대학을 아주 우습게 봤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정은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개방형 리더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했지만 집권 내내 핵미사일 도발, 잔인한 측근 처형 등의 행태를 보면서 레짐 체인지밖에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는 혁명조직 일원은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은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 CIA와 연결, 앉는 자리에 소량만 묻혀놔도 1년 안에 죽는 물질을 얻어 암살할 계획인 것 같았다며 새로운 지도자가 또 독재를 하더라도 그건 개발 독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심격화된 독재보다 낫다면서 박정희 같은 사람으로 북조선을 끌고 가다 통일을 이루면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대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 활동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 인재 육성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학자들을 북한과 연계시키는 데 대한 물밑 작업도 담당했다. 강대자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 2월 25일 북한 해커들의 거점인 중국 선양의 한 호텔로 파악됐다. 대북 소식통은 중국 칠보산 호텔에 주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탐국 성원들을 총지휘한 강모 씨가 돌연 자취를 감췄다면서 도주 당시 달러를 찍는 활자판과 상당량의 외화를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강대자를 죽이기 위해 직접 공작원 10명을 파견했다고 한다. 강대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백두혈통을 수호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취재 결과 당시 국가정보원도 북한 내부에 혁명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구체적인 김정은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국가정보원 대북 파트의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만 당하지 않았어도 통일이 됐을 것이라며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두고두고 아쉽다고 했다. 박근혜 국정원이 2015년 12월 남북 당국자 회담이 결렬된 후 대북 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치닫자 북한의 리더십 체인지를 목표로 하는 혁명조직을 지원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지원이 끊기고 조직의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는 것이다. 국정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정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정도의 내용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며 다만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국정원이 북한 내 혁명 세력의 존재를 파악하고 지원해줬을 것이다. 이럴 때 쓰라고 국정원 특별활동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핵심 인사도 국정원이 혁명조직을 지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시 국정원장은 무조건 2년 안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정보당국 수장이 예상이 아닌 확신을 가졌던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삭제한 우리민족끼리 논평 입수해보니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017년 6월 7일부터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연재한 천인공노할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혁명조직의 리더십 체인지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현재 이 글은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증발한 상태다. 내부 소식통 해커의 도움을 받아 당시 글을 입수했다. 북한이 선전선동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글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정원과 혁명조직 일원과의 관계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개한다. 2015년 4월 국정원 팀장 한가놈은 김성일에게 북의 최고 수뇌부를 제거하자면 폭탄 공격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은밀한 방법을 생각해보라. 첫째로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인체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놓아도 일정한 시간 방사선을 받으면 몇 달 지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내이든 야외이든 최고 수뇌부가 앉거나 지나갈 수 있는 위치에 방사선 물질을 놓아두기만 하면 된다. 둘째로 나노 형태의 독성 물질을 이용한 방법인데 그 독성 물질이 사람의 인체에 들어가면 일반 독성 물질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세포를 파괴한다. 결국 사람의 로화가 급속으로 촉진되어 결국 사망하게 된다. 두 가지 물질이 모두 그 후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혹은 1년 후에 서서히 나타나는데 그 치료는 불가능하며 치명적이다. 그러니 그런 방향에서 방도를 찾아보라는 지령을 주었다. 2015년 9월 한모놈은 김성일이 평양에 들어가 최고 수뇌부에 대한 테러 및 암살에 성공하는 경우 그의 아들을 남조선으로 빼돌릴 데 대한 문제를 모의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6일 김성일이 귀국하기에 앞서 수뇌부 제거 작전과 관련하여 국정원 측에서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담보를 주고 차후 접선 방법에 대하여 약속하였다. 2016년 1월 6일에는 새해의 수뇌부 제거를 위한 작전 방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테러 장비와 자금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 연락 거점을 꾸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수뇌부 제거라고 하지 않고 토끼 사육으로 표현한다는 지령을 주었으며 1월 7일에 다시 수뇌부 제거라는 표현을 헤어 사육, 후계자, 계승자, 육체를 죽인다로 할 때 대하여 모의하였다. 한 팀장놈은 2월 4월 사이에 수뇌부 제거 작전을 위한 비밀 조직을 내오는 문제와 아주 미세하고 색도 냄새도 없는 극독성 생화학 물질의 극소량을 행사장의 의자나 책상, 문 손잡이 등에 뿌려 그것과 접촉하게 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테러 방안들을 김성일놈과 여러 차례 모의하였다. 5월에는 생화학 물질 분무기를 냉온 풍기에 은닉시켜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 수뇌부의 음성에 의하여 동작시키는 음성인식 스위치에 의한 테러 음모와 폴로니움이라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암살 방법을 모의하였다. 2016년 6월 16일과 21일 괴뢰 국정원 팀장 한모놈은 김성일에게 수뇌부 제거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러시아 파견 근로자의 부침짐을 이용하여 5만 유로 달러의 공작 자금을 지불하였으며 7월 6일에는 우리의 최고 수뇌부 주위에 비밀 조직의 성원을 꼭 박아놓을 때 대한 지령을 주었다. 연이어 8월 12일에는 우리의 최고 수뇌부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을 시급히 물색하며 행사가 자주 진행되는 곳의 주변 환경과 감시 실태, 행사 질서 등 생화학 물질 테러와 관련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국정원에서 미중앙정보국과 협력하여 수뇌부 제거와 관련한 가장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될수록 보다 많은 자료를 보내라. 그리고 해외 연락 거점을 꾸리는 문제는 수뇌부 제거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자금의 안전한 반입 통로와 비밀 조직의 활동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빨리 다그치라고 독촉하였다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북한이 2017년 5월 김정은을 암살하려던 국정원 요원이라고 지목했던 사업가가 박근혜 정부 말기 이뤄졌던 대북 비밀공작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업가는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부터 이 비밀공작이 실패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통일 프로젝트 참여자 인터뷰 2017년 5월 5일 북한 보위성은 미국 중앙정보국과 남조선 괴뢰 국정원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 물질을 사용한 국가 테러를 감행할 목적으로 암암리에 치밀하게 준비해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러 범죄 일당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일주일 뒤인 5월 12일 이번에는 북한 중앙검찰서가 성명을 내고 미국 CIA와 국정원이 김정은을 목표로 생화학 물질을 이용한 암살을 시도했다며 이에 연루된 이병철 당시 국정원장과 공작팀장 한모 씨, 국정원 요원 조기철 씨를 대상으로 형사소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북한 중앙검찰서가 언급한 조기철 씨가 최근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가졌다. 월간조선은 2022년 1월호에서 박근혜의 통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민간인 조기철 씨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나를 버렸다며 찾아왔다며 그가 공개한 내용을 소개했다. 조기철, 2000년 2년 맺은 국정원 요원, 16년 만에 만나 대북 공작 도와 조 씨는 2000년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면서 국정원 요원 한모 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한 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 2016년 부탁을 받고 대북 공작을 돕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조 씨에게 북한 내부 친한파 인사들에게 안정적 수입을 제공하고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임가공업체를 설립 운영해 달라고 부탁했다. 북한 내부의 반김정은 세력을 도와주라는 뜻이었다. 조 씨는 한 씨의 부탁을 받고 국정원 자금을 받아 조선족 중국인 허모 씨와 함께 나스카상 무유한공사라는 회사를 세웠다. 이어 국정원을 통해 소개받은 북한 고위층 자녀 박학림을 만나 임가공 계약을 했다. 이 계약을 통해 조 씨는 2017년부터 국정원 자금을 세탁해 북한으로 송금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김정은 암살까지 바라본 작전인지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조 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인 2017년 6월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비슷한 보도를 해서 긴가민가하고 있었는데 월간조선이 2018년 6월호에 북한판 1026을 계획한 북한 내부 혁명조직과 국정원이라는 보도를 내놓은 뒤에 김정은 암살까지 목표로 했던 공작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대북 비밀 공작 어그러뜨린 계기 2017년 5월 5일 좌파 매체 보도. 조 씨는 국정원 지시대로 임가공업체를 세워 북한의 박항님과 사업 계약을 했다. 다음은 북한 내부 혁명 조직을 지원하는 데 쓸 설비와 자재를 박항님에게 전달해야 했다. 당초 계획은 2017년 5월 20일까지 설비와 자재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4월 말 박항님이 갑자기 국정원 측에 연락해 설비를 급히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와 그의 후배 허 씨는 우여곡절 끝에 박항님이 요청한 설비 가운데 70%로 가량을 북한으로 보냈다. 2017년 5월 5일 조 씨가 일을 마치고 중국 선양공항에서 칭다오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녁을 먹으려는데 한 요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상한 기사가 떴으니 빨리 한국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한좌파 인터넷 매체가 수년 전부터 생화학 물질을 이용해 최고 수뇌부에 대한 테러를 획책한 범죄 일당을 적발했다는 북한 보위성 주장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에는 국정원 팀장 한모 씨와 조기철이라는 요원이 작전을 진행했다고 돼 있었다. 대북 비밀 공작이 탄로난 것이었다. 조 씨는 어렵게 귀국했다. 귀국 후 조 씨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호텔에서 2019년 6월까지 지내면서 신변 안전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일궜던 사업체 5개도 모두 사라졌지만 국정원은 4억 원가량의 보상금만 주고 끝을 맺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사실 제가 이 내용을 폭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변 보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비밀 공작 실패. 박 대통령 탄핵 후 국정원 내부서 북한의 정보 흘린 듯 북한은 조 씨를 대상으로 암살 스탠딩 오더, 암살이 성공할 때까지 지속되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사실을 알았던 국정원은 2018년 9월 조 씨에게 서울경찰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 보호를 요청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참가한 공작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담당 경찰은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당연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유를 밝힐 수 없었던 조 씨는 신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조 씨는 자신이 가담했던 대북 비밀 공작이 실패한 결정적 이유를 박 대통령 탄핵이라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2017년 3월 10일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주장이었다. 탄핵 후 그가 후배 허 씨와 함께 북한의 박항님을 중국에서 만났는데 이 장면을 누군가 영상으로 찍어 북한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조 씨는 당초 5월 말로 예정됐던 작전이 북한 측 인사의 요청으로 앞당겨지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었다며 국정원의 온건파 쪽에서 북한의 정보를 흘린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게 거의 확실하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에 줄 서려는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었을 것이라는 게 조 씨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조 씨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어떻게 다른지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33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무력화 실록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33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다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아 옥고를 치룬 인물이다.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내내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를 주장해왔고 문재인 정권은 이병호 국정원장을 감옥으로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끝없이 물었다. 국정원 무력화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 이 책은 국정원은 최고의 적폐청산 사냥터였다고 써내려간다. 문재인 정권은 갑자기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3명을 국고손실죄로 엮었다. 대통령의 국정원 예산 지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350명이 넘는 전 현직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국정원장 3명을 포함한 46명의 직원들이 감옥에 갔다. 정보기관으로서의 영혼을 다친 것이다. 책에서는 당시 법정에서의 저자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것이다.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국가안보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을 착복하지도 사익을 위해 국정원 지원 자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국정원 예산을 잘못 사용해서 국고 손실을 했다니 이는 어떤 문명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가당치 않은 범죄 혐의다. 저자가 평생 어떠한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했는지 역시 그의 다음과 같은 증언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적폐청산 판결은 김명수 사법체제의 최대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나는 믿는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헌심사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책을 통해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직무 경험을 평생 함구하는 침묵의 직업윤리를 지녀야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침묵의 윤리를 깨고 국정원에 대한 부당한 박해를 항변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책은 합법과 불법, 공개와 비밀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해야 하는 국가 정보 업무의 속살을 소개하는 입문서이기도 하다.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 현직 중정부장에 의한 대통령 시해 사건을 접했을 때의 망연자실, 우연에서 비롯해 성사된 전두환, 레이건 정상회담,
아웅산 테러, 노태우 북방정책 막고 조율, 태영호 전 공사 탈북과 유경식당 13명 집단 탈북 등 생생한 정보 현장 이야기를 책 곳곳에 녹여넣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